그래서 이제 이 우삼국 정복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지증왕 때인데요. 이 우삼국 정복 512년에 이루어집니다. 근데 그 직전인 505년에 지증왕이 하나의 명을 내립니다. 네, 제가 오늘 다룰 논문은요. 정덕기 선생님의 신라 상고기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우삼국 정벌이라는 논문입니다. 그 신라사학보라는 것에 실린 2020년 12월에 그 출판된 논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심 주제가 그 우삼국, 그러니까 지금의 울릉도죠. 울릉도를 다루고 있는 논문 중 하나인데요. 음, 이 울릉도와 관련해 가지고 고대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가 있습니다. 그 신라가 왜 그 동해 한가운데에 있는 그 울릉도를 정복하려고 했을까라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인데요.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총 네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고구려가 외하고 이제 교섭을 하는데 그 중간 지점이 울릉도입니다. 그래서 이 신라가 고구려와 외의 어떤 그 교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다라는 게 한 가지 첫 번째 견해고, 두 번째는 신라의 천하관, 그러니까 신라가 동서남북 사방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그 천하관을 실현하기 위해 동쪽의 끝에 있다고 알려진 울릉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금도 있는데 그 강치 있잖아요. 울릉도에서 그 자생하는 강치가 이제 죽고 나서 그 가죽을 되게 고급 모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, 그 해표라고 하는 그 가죽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울릉도를 정복했다라는 게 있고, 마지막으로는 이 울릉도가 굉장히 그 고립적인 섬이라 그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나 동해안 지역의 해적 활동을 많이 했는데, 그 신라가 이제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 우삼국에 있었던 그 해적 집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견해가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기존 견해와 다르게 저자는 이제 군사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신라 수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우삼국 정복은 지금도 이제 배 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,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수군을 이끌고 어떻게 갔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이제 이 수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자는 신라 상고기, 여기서 말하는 상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라 이사금 시기와 신라 마리깐 시기, 그러니까 6세기 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.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신라의 어떤 육군이나 수군의 그 체계, 방어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자에 따르면은 신라의 어떤 그런 그 전쟁 양상을 보면 그 이렇게 진출해서 정복하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그 경향이 더 많고, 또 그 해양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육상 방어에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육상 방어에서도 지방에서는 그 지방 어떤 특정 지역을 지키고, 그 다음에 중앙군이 그 쳐들어온 어떤 그런 거를 격퇴하는 이런 양상이 있었고,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사금 마리깐 시기로 넘어가면서 마리깐 시기에 이제 성을 많이 짓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계로 변화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군과 관련해서는 그 실제 수군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삼국사기 기록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그 289년이나 467년의 기사를 보면 그 전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배를 수리해라라는 어떤 그런 왕명이 나옵니다. 그래서 뭔가 이 배를 운용하는 수군과 유사한 어떤 역할을 했던 병사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직전인 505년에 지증왕이 하나의 명을 내립니다. 그 배를 다루는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, 이 배가 그 전함으로 활용되는 어떤 그 배를 수리를 명했을 거고,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울릉도를 공격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 저자의 추론입니다.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 우삼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아까 그
첩보 활동을 해서 우상국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우상국의 크기, 그다음 우상국의 군사력을 미리 알아봤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결국에 신라가 첫 번째로 했던 해양 원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이 우상국 정복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의 신라의 상황을 보면 서쪽으로는 백제와 접경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나제 동맹 시기입니다. 그래서 백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고 북쪽으로는 동해안에 진출했는데 고구려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 요충지를 그 방어를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위협에서도 좀 벗어났습니다. 근데 이제 동쪽에서는 왜군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 왜군을 막기 위해서 울릉도를 정복했고 이 울릉도를 통제함으로써 왜군의 어떤 침입을 억제시킬 수 있었다. 그래서 이제 이 지증왕 다음 때 가면 남쪽에 있었던 가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데서 이 신라의 우상국 정복의 의미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평을 하자면 이 우상국 정복을 앞서 설명했듯이 왜 신라는 이 시기에 그 정복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더 나아가서 군사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데서 좀 다른 방향성을 그 제기해 줬다는 데서 그 굉장히 좋은 그 새로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읽었을 때 그 우상국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거든요. 그러니까 수군이 운영이 어떻게 됐고 수군을 어떻게 준비했고 또 정복 과정에서 해상 전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 논문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산국, 지금으론 울릉도죠. 그렇죠. 울릉도. 네, 울릉도에 대한 재미있는 논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또 채팅방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. 하나씩 간단한 질문 드려서 읽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한 건데 왜 옛날에는 해군이라고 안 부르고 수군이라고 불렀나요?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. 이게 해군하고 수군이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다른 개념인데 해군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그 활동하는 거고 수군은 이제 강에서 또 배를 운용하잖아요. 이 그러니까 해로를 그러니까 물이 이어지는 곳에 활동하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그 다 포함했을 때 수군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삼국시대 기록을 보면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 전투선끼리 그 전쟁을 했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가면 해상에서 백끼리 싸움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나 나오는데 비해서 이 고대 전쟁에서는 그런 전투가 거의 안 일어나고 일단 수송의 어떤 개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수군들이 배에서 육지로 상륙한 다음에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더 많아가지고 전 해군보다는 수군이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음. 수군이라고 칭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질문은 질문 두 개를 합쳐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선제적 방어를 위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왜군의 침공 루트가 우산과 겹치는 것인가요? 만약 그렇다면은 우산국과 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네, 일단 그 우상국 정복이 선제적 방어라는 그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이 선제적 방어란 개념이 이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군사적인 개념인데 이 왜군이 이제 신라를 침공한 루트는 좀 다양합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포항이나 울진 방면으로 침투하는 경로 또 두 번째는 지금의 부산이나 김해 방면으로 침투하는 그 경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외가 이제 쳐들어간 경로하고 우상국이 직접 겹치지는 않는데 이 중간 기착지로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신라의 지금의 그 강릉이라든가 삼척 지역에 이제 가려면 울릉도에서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외가 그쪽으로 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그 우상국하고 외의 관계는 이건 우상국의 그 울릉도에 저어진 설화인데 그 우상국을 다스렸던 왕이 우회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. 그 왕의 부인이 외인이 그러니까 외녀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시기에 그 우상국과
외가 직접적인 어떤 교류 관계를 맺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군요. 쉽게 말하면. 네네, 있을 것 같아요 아마. 네.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기록은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신라인들은 우산국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나요? 라는 질문이 아, 있네요. 이거는 기록이 사실 없어가지고 우상국의 존재가 처음 나온 게 지증왕 때 유일하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나오지가 않아요. 처음 등장하자마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이 지증왕 때의 우상국 정복 기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알았는지 혹은 우상국이 언제 국이라는 어떤 그 명칭이 칭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지 그거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그 추가 질문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신라에서 수군을 이끌고 우상국을 정복할 만큼 우상국이 중요한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?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. 이 질문은 아마 그 기존 연구의 어떤 그 핵심적인 질문하고 연관됐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우상국 자체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안에 뭐 농토가 넓거나 뭐 특별한 어떤 특산물이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우상국이 이제 그 자체적인 어떤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해적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동해안 방면을 방어하는 그런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 이제 특산물 중에 아까 말했듯이 그 강치 그 가죽 이런 것들이 고급품으로 중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납품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물건들을 공납받기 위한 어떤 목적도 지적되기도 합니다. 네. 네. 이렇게 해 가지고 정덕기 선생님의 신라 삼국이 대외 방어 전략의 변화와 우상국의 정벌이라는 논문을 태왕님을 통해서 잘 소개받았습니다. 네.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